오늘은 대한애국당 애국정책전략연구원장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사회가 상당히 복잡한데 역사학자로서의 연구한 오늘의 역사와 과거의 역사를 접목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제는 삼한 통일을 주도한 집념의 군주 김춘추라는 제목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의 그 주제로 삼한 통일을 주도한 집념의 군주 김춘추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삼국시대 통일의 영웅이 신라시대 때 통일의 영웅이 김춘추 무열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유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을 마무리했던 그 김춘추의 아들 김범민 그 문무왕이라 알지 않습니까? 그 세 사람을 쓰리 히로라 그래요. 삼명의 영웅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순서로 그 김춘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도 지금 통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진 통일해야 된다는 건 똑같아요. 예? 그래 갖고 이 김춘추의 리더십, 근데 신라가 그 당시에 통일한다는 거는 불가능입니다. 왜냐? 농사라든가 그 당시에 농사인데 그 국력이 쌀 농사는 백제보다 떨어지죠. 평량 많기 때문에 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는 군사력이 떨어지잖아요.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백제하고 고구려에 비교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 성장해서 건립해가지고 성장 그 시기도 늦었고 막내거든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백제 신라가 맨 마지막으로는 신라가 출발했는데 불가능을 가능으로 했다는 거는 김춘추의 리더십인데, 또 여기 김춘추는 그 당시에는 왕이 되려면은 성골, 성이란 성스러운 그 왕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인트. 근데 그 성골이 있고 그 밑에 진골이 있는데 성골이 아니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진골 출신인데 왕이 됐어요. 그럼 이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리더십을 한번 본다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진흥왕이라 해가지고 왜 화랑도를 개창하고 한강 유역을 정복을 했는데 백제하고 이제 고구려가 압박을 하면서 특히 의자왕 알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침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립이 됐었는데, 이 김춘추가는 누구냐면 아버지가 김용춘입니다. 김용춘인데 이제 김대문의 화랑책에 의하면 선덕여왕의 애인이었다 그래요. 근데 선덕여왕이 이제 애를 뵈야 되는데 남자가 필요하면은 침대에서 들어오라 해가지고 뭐 씨바지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총애를 받았다 그래요. 얼굴도 뭐 잘생겼죠. 근데 그리고 이제 김용춘, 이제 김춘추의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 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진지왕인데 이 보수세력한테 쿠데타를 해가지고 왕위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진지왕 다음에 진평왕이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진지왕의 아들이 김용춘이고 김용춘의 아들이 김춘추예요. 근데 김용춘이니까 이제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김용춘은 이 생각입니다.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을 포기를 하고 내 아들을 줘야 되겠다. 이건 김춘추입니다. 그러면 이 김용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인내와 각고의 세월을 보냈으며 그 성골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게 기다림의 이야기, 그죠? 인내심이라든가. 그래서 이 아들에게 대권이 가도록 정치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기회를 계속 노린다는 이야기야. 거기 가보셨습니까? 황룡사 구중탑. 예, 가봤어요. 황룡사 구중탑이 지금 3,100개 안 남았잖아요. 지금 다 몽고 별난에서 불타고. 거기 유명한 그 벽화가 있었죠. 황룡사 벽화. 지금은 뭐 없어졌는데, 누가 잘 그린 소나무를 그렸는데, 너무나 잘 그려서 참새가 거기 앉으려 하다가 참새가 어쨌다 그러니까 죽었다 그래요. 벽에 부딪혀가지고 그게 황룡사 구중탑입니다. 근데 솔구가 그린 거 아닙니까? 솔고 그랬죠. 근데 그 황룡사 구중탑을 만든 이유는 통일을 한 염원을 불침에 맺겠거든요. 통일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선덕여왕이 황룡사 구중탑을 탑을 세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총감독이 김용춘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춘이가 이제 선덕여왕으로부터 황룡사 구중탑을 그걸 만들 때
그 총감독이었다는 거는 굉장히 그 실권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당시 또 불교를 통해서 통일을 하려는 그런 신라의 왕족들의 어떤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김춘추가 이제 나이가 50이 되면서 왕이 됐으면 이건 굉장히 늦깎입니다. 50대가 60 초반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김춘추가 50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송골들의 견제가 그 심했다는 것이고, 그럼 이 사람이 이 견제를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이 아버지 김용춘이 굉장히 엄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김춘추라는 원래 이름은 중국의 고전에 춘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 그만큼 이미 김용춘 그 집안에는 중국의 고전의 책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국 고전에 굉장히 해박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고전에 굉장히 해박했기 때문에 김춘추가 당나라 갔을 때 그 당의 황제가 이 중국 고전에 해박한 김춘추의 언변을 듣고 반해버렸답니다. 그래서 사의를 삼으려고 했다는 설이 있어요. 얼굴 잘생겼죠? 한자 잘하죠? 고전에 능통하죠?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김영춘은 아버지의 아들의 대권 수업을 위해서 그 외인들이 그 상인들이 오거나 당나라에서 상인들이 오면은 자기 집으로 이제 초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자기 아들을 거기 배석을 시켜가지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이런 거 장사꾼들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정보는 다 상인들이 당나라 가고 일본 가고 해가지고 거기는 뭐 떠터라 저 떠터라 백제 가고 고구려 가고 상인들이 전부 정보를 줘요. 그래서 김춘추가 어릴 때부터 이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게 됐고, 또 외국의 중요성, 그 다음에 외교의 중요성을 그 김춘추가 일찍이 터득을 하게 된 거야. 대권 수업을 10대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김유신하고 나이가 차이가 8살이에요. 이 검수를 화랑도 이해하면 18대 풍월주가 되거든요. 네. 이 풍월주라는 거는 화랑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외교만 잘했느냐 그게 아니고 외국어뿐 아니라 칼사무예. 네, 무예. 김유신으로부터 수련을 했어요. 18대 풍월주라면 화랑도 대장입니다. 대단한 거죠. 국가가 할 이제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겁니다. 그 말하자면은 그런 것이며,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를 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리더십이라는 건 솔선수범입니다. 화랑도 이 풍월주들이 다 그랬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앞장을 씁니다. 옛날 이 당시에 이 신라시대의 화랑도들은 너 가서 해라. 너 뒤에 버텨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밥에다가 뭐 나 싸우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선두에 가서 칼을 써가지고 병사들과 동료를 합니다. 현장 중심인데, 왕은 이제 그 왕권은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진지왕의 그 손자니까. 그러면 귀족들한테 만장일치로 그걸 받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예요. 그러면 귀족들을 감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감동을. 그 감동이라는 거는 자기 몸을 현장에 던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농성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은 밤 12시까지 했지만 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바라고 싶은 거는 그 114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몸을 더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6탄으로. 그죠? 네, 막 6탄으로는 못 던지잖아요. 헬스 쓰고 막. 그렇죠. 자기 사표를 내든가, 총사표 내든지, 깃바닥에 쓰러지든지, 청와대 가서 단식 투쟁을 하든지, 텐트를 치든지, 몸을 던져야 된다, 몸을. 근데 김준철은 몸을 던져버렸어요. 뭐냐? 몸을 던지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자기 사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굉장히 침공을 했습니다. 그 침공한 이유는 진흥왕 시절에 한강유역을 나제 동맹을 결성을 해가지고 한강유역을 백제하고 신라하고 같이 먹었는데 1년 뒤에 진흥왕의 오도에 의해가지고 백제가 차지했던 한강 이남을 신라가 뺏었어요. 그러면서 나제 동맹이 끼어지고 백제와 신라는 원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자왕이 괘씸하니까 이
계속 경남 쪽으로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성이 뺏기게 되는데, 대야성이라고 지금 합천 해이사 알죠? 예, 예. 그 부근에 그 대야성이 있었는데, 이것이 신라로 들어온 요지입니다. 대야성. 그 대야성 성주가 누구였냐면은 김품석이라고 자기 딸 고타소라는 장녀가 있어요.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했던 그 첫째 부인의 그 장녀죠. 그 사위지요. 예. 근데 이 대야성이 이제 백제 의장왕 군대에게 뺏기게 되는데, 막 일설에 하면은 이 김품석이가 자기 부하의 그 마누라 야사한테 마누라를 강간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부하가 화가 나가지고 백제군한테 성문을 열어주고 이 대야성이 함락이 되고 이 김품석 장군하고 자기 딸인 고타수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근데 대야성 성주로 누가 청구를 했냐면은 김춘추가 선덕여왕한테 청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카드가 펑크났잖아요. 그 자기 자신이 이제 공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대야성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공격에 처하니까 김춘추는 위기에 빠집니다. 그 위기를 탈출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그때 간 것이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연결선을 만나가지고 좀 도와달라. 백제가 자꾸 뭐 살아오니까 도와달라 하니까 연개소문이가 그러면 그 전에 진흥왕 시절에 빼앗았던 중령 이북의 땅을 내놔라. 근데 그 연개소문한테 약속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약속 못 하겠다니까 톡으로 가다 버렸어요. 김춘추를 몇 개를 가다 버렸는데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고구려 다른 신하가 가만 보니까 불쌍해가지고 그 영구관 그 거북이 이야기 알죠? 예? 예. 거북이 이야기 하면서 내가 준다 해라. 그리고 당신 몸 빠져나가가지고 영국 갔다 온 그 토끼 이야기를 듣고 내가 풀어주면은 힌트를 얻어가지고 선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풀려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 이제 목숨을 간신히 구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4, 5년 뒤입니까? 다시 이제 일본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4, 5년 뒤에 이제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죽을 뻔해요. 거기서도. 사무라이들 많지 않습니까? 그냥 죽이려 하니까 거기서도 이 신라에 대한 상당히 반감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걸 깨닫고 들어왔는데, 이제 귀족들이 가만 보니까 이 김춘추를 왕을 안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KTX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고구려하고 신라 쪽 가는 데는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애를 쓰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귀족들이. 예? 귀족들이. 자기들 못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김춘추가 당으로 가겠다고, 당나라. 그래서 이제 일본 갔다 온 1년 뒤에 당나라 가가지고 이제 소위 나당 동맹을 결성한 거 아닙니까? 자기 세치의 바닥으로 당태종입니까? 당의 황제를 아주 감동을 시킬 뻔해. 이 세치의 바닥으로. 이 중국이나 고전이라든가 이런 참 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품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문재인하고는 아주 비교가 되네요. 전혀 이건 아니오시다죠. 문재인 씨는 영어 한마디 못하고 애플 읽고 앉아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파키스탄 어디 이상한 나라 가가지고 개죽수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나제 동맹, 나당 동맹을 연결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선덕여왕이 죽죠. 죽고 그 당시에 이제 김춘추 이게 대권이 가족돼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덕여왕 바로 밑에 또 여동생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진덕여왕이라고 알죠. 예, 진덕여왕.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또 기다림이 미리하기라고 또 기다립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진덕여왕을 다시 왕으로 청가.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싸가지가 됐거든요. 싸가지가. 예? 기다릴 줄도 알고 겸용하고 또 충성심으로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이 고구려에서 배 타고 올 때도 당나라에서 이렇게 서해 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도 고구려 군대를 이거 하는 바람에 죽을 뻔했어요. 당나라에서 들어올 때도. 왜냐면 백길이 서울로 해가지고 배 타고 갔지 않습니까? 지금 요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거 통통배 그런 걸 타고 왔는데 목숨을 걸고 당나라와의 동맹을 하니까 결국 그 공적을 인정받아가지고
진덕여왕이 죽고 난 뒤에 만장일치로 예? 한 사람도 반대 없이 그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김춘추의 덕목이라는 것은 신이죠. 신, 믿을 신자. 이제 김유신과의 약속이라든가 어떤 주변 이런 사람들 그 인간관계입니다. 그 송골이라든가 이런 귀족들하고의 이 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을 신자. 그 다음에 이제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이죠. 네? 충성. 그 다음에 이제 인내, 독고와 예수처럼 인내, 이 기다림의 미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있었고 또 이 군사력, 이 통일을 하려면은 군사력이 필요하다. 그 당시에 그 군권을 멸망했던 가야기 알죠? 가야. 네. 대가야라든가 건강가야 해가지고 육가야, 가야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철기 문화라 해가지고 기마병들이 있었고, 이 군사력을 많이 가지고 투항을 했거든요. 김유신. 김유신계. 예, 김유신계 대표적인데, 그래가지고 이 가야계를 백제라든가 고구려 전방에 지금 여러분가 알다시피 그 진천 알죠? 진천. 예. 충청도 지방에 진천이 김유신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백제하고 저 고구려의 전방지대인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이쪽으로 전부 다 이 가야계를 배치시켰는데 가야계 쪽이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통일을 하려면 가야계 쪽하고 이런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저 김유신하고 링크 돼가지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누이하고. 누이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들 후계자 훈련인데 아들이 이제 그 똑똑한 아들이 장남이 번민이고 둘째 아들이 이제 인문인데 그런 것이죠. 후계자를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나중에 연결소문이가 아들들 삼형제의 싸움박질로 나라 망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예 둘째 아들 김인문이는 당나라에 가서 아예 살게 합니다. 인질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뭐냐면 당나라의 첩보, 정보를 달라는 거 하나 하고 너는 왕 생각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가 철저하게 이제 그 자기 첫째 아들인 김인문에게 이제 후계자 훈련을 시켰던 것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앞으로의 그 당나라 중국 중심으로 국제 정치가 재편된다는 걸 예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을 저 중국말 알지 않습니까? 외국어 아주 숙달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라시대 말기에 저 스님들이 알지 않습니까? 불교. 중국으로 많이 유학을 왔는데 거의 중요한 일을 하는 거는 첩보전 알죠? 첩보. 당의 군대라든가 정세라든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 지금의 저 스님들 아닙니다. 그 당시에 스님들은 말하자면 뭐 CIA라면 좀 뭐 하지만은 국정원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당의 어떤 뭐 군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그때 신문이 발달 안 됐을 테니까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써먹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제가 오늘 왜 김춘추를 했냐면은 이 사람이 이 통일을 한반도가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고 결심한 게 대하성에서 자기 사위가 죽고 김품성이 죽고 고타수 자기 딸이 죽고 나서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복수심입니다. 자기가 이 딸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고타수라는 딸을. 그러면 그 옛날에 그런 복수심이 한 명이 복수심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귀족들이 대하성에서 죽어간 품석하고 자기 사위하고 자기 딸을 복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을 합시다 하면 말 듣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듣죠. 안 듣죠. 니는 니 혼자 해라고 병력 군대 주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춘추는 자신의 복수심을 누르고 뭘 내세웠냐면 그 명분입니다. 사만일통. 귀족들에게 사만일통 이 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복수심을 뭐입니까? 누르고 국가의 대의명분에 승화를 시켰어요. 그게 김춘추의 위대한 점입니다. 제가 그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지난번에 창녕에서 우리
성문동 척에 바른미래당입니까? 유승민 대표가 왔었지 않습니까? 왔었어요. 장문에. 그래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까지 유튜브라든가 이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막 쌍욕을 20-30초 동안 쌍욕하고 이거 갖다 대고 막 개새끼니 뭐니 뭐 배신자니 해가지고 시장 바닥에 쫙 가가지고 난리를 벌였는데 그 다음 날에 통영 쪽에 경고장이 왔었어요. 선관위에서. 왜냐면 그 보좌관 막 멱살 잡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기본 분노가 있죠.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찬성하고 이렇게 한 것에 분노는 있는데 그걸 여과 없이 표출했는데 그 시장 바닥 아닙니까? 그럼 그걸 본 시장 바닥의 사람들은 우리 애국당을 어떻게 보면 그 표심을 어디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애국당 이 하시는 분들이 감정 표출이 심하잖아요. 여과없이 막 기분 나쁘면 막 나쁘면 좋으면 좋은 대로 막 굉장히 그 라프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일반 제3자 유권자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 해가 간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3자가 평가를 해주고 하는 그런 표심 속에서 민심을 잡아야 됩니다. 정당은 민심을 잡지 않으면 선거 이기게 되면 민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라프하게 막 이리저리 했을 때 개새끼니 뭐 배신자니 뭐 얘가 그런 동영상이 막 지금도 나돌고 있을 텐데 애국당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노를 정규주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주가 우리 그 애국당을 좀 이렇게 언더하게 이렇게 과소평가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뭐 이 정규주를 텔레비를 왜 보느냐 뭐 어쩌고 그런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런 오늘 이런 김춘추의 이 사적 원한관계, 대화성을 통해서 이 의장왕한테 개인적인 복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수심을 철저하게 귀족들에게 감추고 때를 기다리면서 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귀족들에게는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삼한통일의 평화를 하는 거대한 삼한일통 대의명분을 걸어가지고 신라인들하고 귀족들을 감동시키고 그 명분에 그 힘을 받잖아요. 벌써 삼한일통하고 대화성 복수하자는 거하고는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리더십에 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김춘추는 그런 명분을 걸면서 이 자기가 그 리더십이죠. 이 국민이 하나가 돼서 귀족들하고 백성들을 하나게 뭉치게 하는 힘이라는 거는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면서 이 통일의 그 전략 구도 속에서 자기 분노를 서서히 분출시키면서 그걸 복수를 다 갚았지 않습니까? 의장을 붙잡아가지고 다 했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귀족들의, 국민들의, 신라인들의 호응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국당원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정당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 한 5개에서 10개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이제 미니정당 아니에요. 미니정당. 미니정당이면 김춘추는 가장 작은 나라인데 통일했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 그러면 가장 작은 나라가 자기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작은데 외교를 통해서 자기 힘을 키웠지 않습니까? 디플로마시. 예? 외교.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불교라는 것을로 통일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교뿐만 아니라 이 화랑도가 있잖아요. 임전무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애국당의 그 태극기 부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장단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결국 뭐냐면 대중성을 더 확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예요. 에이씨발 하고 뭐 이런 분노를 갖다 막 하면서 막 내좋으면 되지 그게 아니란 얘기. 내좋으면 뭐 하지 이게 아니고 아주 절제된 이런 속에서 전략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대기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리더십은 우리 대표님이 있지만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틀을 봐야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뷰포인트 리더십은 이 김춘추가 작은 나라인데 왜 통일시켰느냐?
이 의자왕이라든가 연개소문에 비해서 뭐요? 외교력과 국제정세를 보는 눈이 컸잖아요. 큰 판. 예. 그리고 의자왕하고 연개소문은 군사력은 너무 믿었지 않습니까? 예? 항우가 저 유망한테 진 이유가 뭐예요? 자기 힘만 믿어. 지금 국제 정세보다는 그때 정세가 더 어렵겠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더 어렵죠. 지금 우리 한국은 국력이 좋잖아요. 당나라 고구려 예. 백제 쌓여가지고 일본까지 쌓여 그렇죠. 있는데 완전 포위된 완전히 포위된 상태인데 예. 사만 통일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지금 미국도 도와주고 있고 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도 예. KTX 비행기까지 다 무기까지 다 있죠. 그 리더십이 그건 정신력. 그러니까 이쪽 그것도 빠졌는데 그 통일 직전에 그 신라인들 예. 신라인들하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정신력이죠. 이 화랑을 배출한 정신력이라는 거는 임전 못하거든요. 그냥 철저하게 이제 말하자면 간첩들 처음에 이제 저 신라가 통일 전쟁을 할 때 내부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 이제 뭐 평화주의자 알지? 요새 말하는 평화주의자. 예. 그다음에 이제 간첩들 알죠? 간첩들 처리하고 그게 달라요. 아. 간자들 숙청하고 평화주의자들 알죠? 이 고구려하고 백제하고는 평화를 해야 어쩌고 하는 사람들 예. 붙잡아가지고 일단 정리하고 여기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금 간첩들이 우꾸로 하잖아요. 좌파들 속에서 월남이 월명한테 망하게 간첩한테 간첩이 너무 많다. 간첩, 베트콩 간첩들이 이간질 하는 사람들. 예, 민족 공전이 어쩌고 저쩌고. 그 세력들은 먼저 신라 시대 때는 먼저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뻔보기로 그 사람들을 딱 그 대장들 평화주의자 그 대장 한두 명은 감옥 쓰더라. 그래야 군기가 잡힐 거 아닙니까? 예? 군기를 딱 잡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배울 점이 많네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현재하고 과거는 그냥 역사를 가르치기가 아니고 현재 도움이 되는 거를 섞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냥 다 옛날 이야기 다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조선시대 왕이 누구누가 다 못 가르치죠. 중요한 왕들, 중요한 업적인 왕들, 또 현재하고 현재 문제, 과제에 조금씩 도움이 되는 왕들을 선별해가 가르치. 옛날에 그 2000년, 3000년 역사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모르잖아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크로체라는 인물은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뭐 질문 있습니까? 역사를 모르면은 역사를 모르면 살아갈 수 없죠. 과거 역사를 모르면 예.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나라의 그 당태종. 예. 그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그 위대한 인물, 그레이트 킹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옆에 그 멘토죠. 자기 그 참모. 네. 참모가 과거의 그 춘추라든가 과거의 그 중국 역사를 꿰뚫은 인물을 옆에 보좌관이라든가 멘토로 두고 항상 자문을 구했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전쟁을 하려는데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그러면 옆에 참모가 과거에 이런 일이 한나라 때문에 이런 일을 원성을 샀습니다. 그럼 동국사 한번 줄입시다. 다 그렇게 권고로 한 멘토가 있었어요. 학자들이. 리더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제 김유신이라든가 이런 김범문이 문무왕 이야기도 다음에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국정책연구 원장님이 보는 시각이 상당히 탁월하신데요. 옛날의 역사에 있는 유명한 사람하고 현재의 역사를 접목하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접목하니까. 비교가 보면서 이건 잘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확 드러나죠. 제가 말 안 해도. 지금 우리 정당 정치가 위기 아닙니까? 의회를 국회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무너졌죠. 예, 무너졌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문제냐? 역사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니까. 물론 바빠서 못 하는데 정치인들 바쁘잖아요. 근데 저도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지냈는데 당신이 바쁘면 옆에 참모를 옆에 앉혀놓고 들으면 돼요. 예? 그런 기능이 이제 약화되면 길거리 정치가 돼. 스트리트 폴리티라고 길거리 정치. 100년 전에 유럽에서 길거리에서 보도블록 떼고 바리케이트 치한 정치가 100년 전, 150년 전에 유럽에서 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정치를. 바리케이트 정치를. 예. 자, 마지막으로 삼만을 통일한 주도한 집념의 군주 김춘추 이 인물을 오늘 부각시켰는데요.
애국당 지금 대한애국당하고 예. 그때 당시에 그 김춘추가 통일한 그 이어 과연 우리가 일당이 돼가지고 뭐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겠습니까? 그 여러 요인이 있는데 예.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이 그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 예. 바람이 부느냐 이야기예요. 바람이 애국당 쪽으로 바람이 부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우리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하고 또 민의당 바른미래당 예. 평민당 예. 정의당 있고 또 무슨 당 있죠? 그저 민평당인가? 민주평화당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해가 하면 민중당. 민의당이 한 네다섯 개 있잖아요. 예. 근데 미니 정당이라면은 물론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것도 있는데 다른 정당과의 물밑에서 소통해야 돼요. 정치. 언더그라운드에서 커뮤니케이션. 그래야 미니 정당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했지만 김주추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디플로마시 알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어라든가. 왜냐하면 의수 작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뛰어야 되거든요. 외교로 김주추는 군사를 경제력을 외교력으로 커버했잖아요. 그렇죠. 외교력으로. 일본하고 그렇죠. 당나라하고 그렇죠. 했는데 예.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당 말고요. 애국당 말고 예. 지금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지금 미국하고 관계를 보니까 제야에 보니까 보수당인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의 포석이 너무 많이 깔린 것 같아요. 외국 정책이 지금 자꾸 지금 뭡니까? 미국 대통령이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애국당이 가려면은 그쪽 미국의 제야에 보수 쪽을 많은 외교진이 활발해야 우리 쪽으로 넘어왔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만 해도 네, 맞습니다. 이게 70년대 유신체제 때 같으면요 이 미국 행정부가 난리가 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거 아실 겁니다. 아마 네, 가지고 있으니까. 카터 레이건이 김대중을 2번 살려줬잖아요. 그래 2번이나.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김대중에 비해서 못한 게 뭡니까? 북한에 돈을 줬습니까? 반역질했습니까? 역직질했습니까? 그럼 뇌물질했습니까? 외교진이 지금 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대미 외교가 지금 실종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미국 쪽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 의회가 이 한반도의 인권 문제라든가 민주주의 이런 문제는 의회가 하거든요. 행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는 여기 행정부끼리 뭐 무기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동맹관계 이런 거 저런 거 하지만 이런 정치보복이라든가 인신구속 이런 거는 미 상하원이 하거든요. 그럼 그쪽을 선을 다해야 되면은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교포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거기 또 이 여러 가지 로비스트 단체도 있고 언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들쑥 가가지고 만나자 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번에 황교안 대표가 미국 간다 했는데 날짜 못 잡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못 만납니다. 지금 옛날에 이해창 씨도 당대표 시절에 하려 했는데 못 만났어요. 근데 황교안 씨도 가도 그 사람은 트럼프를 만나고 싶죠. 못 만나요. 미 상하원 의원도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참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라든가 이런 CIA 쪽에서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미 상원이나 하원에 그런 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이 인간관계가 금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터놔야 돼요. 니 가서 해달라면 누가 해줍니까? 국내에서 그런데 당신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만나가 부탁이 되냐고요. 친구가 돼가 쌓아야, 이 연분이 쌓여야 되잖아요. 미리 편지도 보내고 해서 국내 사람도 이야기를 하고 미국 사람은 편지를 좋아하는데 계속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편지를 해가지고 편지의 진정성이 있거든요. 미국, 일본 사람들은 편지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면 편지를 통해서 미리 꾸준하게 해가지고 이러면 이 사람의 인간성이라든가 이런 안목이라든가 있구나 하면서 얘기 이제 되잖아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금방 누구 무슨 소통해서 만나자 해서 만나기 자체가 어려워요. 황교안 씨도 지금 일정 못 잡은 게 그쪽에서 리더십 이 사람이 황교안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리더십을 계속 자태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대한애국당의 북한 주간입니까? 이번 주가? 예, 북한 주간이죠. 예, 대한애국당 소속 그 북한 인권위원회 예, 지금 갔잖아요. 예. 잘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이. 인권 위원회 쪽으로, 탈북자들 그쪽으로. 쪽으로 해서 이제 한반도의 실정을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쪽에 제1야당인 저쪽에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을 보면 잘하고 있다는 예. 뜻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마무리 좀 하시죠. 어떻게 해줄까요? 그 이제 마무리를 하려면 이제 예. 지금 예. 지금 이제 통일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무슨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지금 한반도 전체 상황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이야기 하려면 너무 좀 오바되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코너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월 27, 28일 날 지금 펑크됐지 않습니까? 예, 예. 트럼프가 박차고 나가가지고 예. 지금 북한에는 빈손으로 왔다 해가지고 하노이 예, 하노이 하노이 회담. 빈털털이 됐지 않습니까? 예, 기차 타고 왔지 않습니까? 사람이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이번에 아니고 러시아도 또 이번에 그거 간 것도 육자회담 하다지만 이건 이제 푸틴이 안 들어줬잖아요. 초대하려면 모스크바로 가야 되는데 블라디보스토크 갔잖아요. 그것도 실패작에 그것도 빈털털이거든요. 뭐 육자회담으로 하자 한 것만 했지 모양새만 갖췄지. 이거 완전히 지금 이제 양쪽 다 이제 펑크 났는데 예. 그 인민들이 그걸 밑에 안단 말이에요. 그런 이탈리 뭐 대사관들이 지금 돈가방 들고 좀 튀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북한 내부가 지금 심각하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정권은 북한 퍼주지 못해 환장병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한의 리더십은 대한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리더십 차원에서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고 이 문제점을 끌어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정권도 이제 쿠데타 한다고 하는데 정권을 잡았을 때 준비 안 된 리더십이란 뭐요? 쉽게 넘어집니다. 촛불 하면 넘어질 겁니까? 촛불에 와 해가지고 뭐 50만 명 해가지고 하루 종일 방송하면 아이쿠야 해가지고 정권 끌으면 갖다 바칠 겁니까? 그 준비가 안 되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준비가 중요한 거는 당원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리더십도 준비를 해야 돼요. 이래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저런 거 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왜 지금 남한이 코너에 몰리냐면 원초적인 북한 문제거든요. 북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남한이 엉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 한 사람은 한쪽은 망하고 쓰러져야 한반도 문제, 좌익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한반도 문제, 좌익이. 그래서 크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한의 문제는 한반도 전체 문제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본적인 암덩어리 그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리더십은 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리더십을 준비를 해야 되고 단순하게 우리 애국당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는 거죠. 근데 정당의 목적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 오브 댐. 예? 우리 정강 정치 6개 중에서 원 오브 6예요. 박근혜 대통령 구출 작전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나오셨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다음 스텝이잖아요. 한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주사파 정권이 물러갔다 해서 다 가있잖아요. 북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원 오브 댐, 그것도 원 오브 댐.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스텝에 대한 컨센서스로 이루어지자 정당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무슨 십자군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당 정치, 정당이 아닙니까? 정당이라는 게 백성을 편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배부르게 살게 하는 게 정당의 목적입니다. 백성 전체를, 그게 국민정당 아니에요, 국민정당. 제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김정은과 더불어 간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더불어, 그래 했죠? 북한 김정은하고 더불어 간다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럼 애국당은 누가 가야 됩니까? 더불어 국민과 더불어 가려면 어찌해야 되냐, 이게요. 국민과 더불어. 예? 그러면 생각을 국민과 더불어 가려면 국민들의 고민, 국민들의 아픔, 국민들의 문제점, 국민들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 이쪽에 가슴 속에. 국민들의 눈높이로 들어가서, 국민들이 고생하는데 무슨
거기에 맞춰주고 대화를 해줘야 된다 이야기요. 예? 그게 바로 민생 아닙니까? 민생. 예? People's life. 민생의 고통에 이 애국당원들이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논의를 애국당을 지지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아, 오늘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우리 애국 정책 전략 연구원 상당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정당으로서 애국 정책 전략 연구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원장이 역사학자이고 아니 이번에 저 정책연구원에 역사학자를 원장으로 임명한 거는 이번 첫 번째 처음, 케이스입니다. 제가 알지 않습니까? 다 정치학이다, 뭐 사회가 네, 하는 맞아요. 사람들, 국회의원이다, 뭐 해가지고 이 폴리티션. 상당히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역사학자는 제가 이럽니다. 역사학자는 이야기거리가 많잖아요. 과거에 우리 그 문제를 국내 이 현재의 정치 문제를 예. 굉장히 깊은 역사의 연관 속 수백 년 이 연관 속에서 그 위즈덤, 히스토리컬 위즈덤, 예. 역사적인 지혜를 빼내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단순한 저 사람 아프면 마약을 주잖아요. 예. 이 양귀비 같은 거. 그게 아니고 감기 걸리면 그냥 막 항생제를 주는 게 아니고 이 신체의 건강이라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한약 보약 주듯이 깊은 역사적인 지혜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지금 역사를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면 모르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역사를 모르니까 단방으로 자꾸 민심을 매니플레이션 하잖아요. 조작을 하고. 댓글 드루킹이 뭡니까? 표로도 정권을 잡으려면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민심이 금방 안 얻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댓글을 조작을 하면서 예. 권력을 그게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매니플레이션. 오늘 또 김춘추란 인물을 부각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를 풀려고 하는 연결되죠. 그래서 아마 이상했을 겁니다. 뭐 때문에 이 김춘추냐 뚱딴지 같이 했을 겁니다. 근데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다음에는 또 하나 인물을 찾아야 되는데 다음에도 그러면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십시오. 한번 김유신하고 우리 색깔들 해야죠. 예. 김유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범민 문무대왕 김춘추 끝나고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김범위. 왜냐면 이런 밀리터리라든가 디플로마시라든가 지금의 하고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좀. 그러니까요. 그거 좀 한번 하면은 도움 좀 된다는 생각이 우리 어떻게 통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통일했던 사람들이 어떤 인품, 어떤 미덕이냐, 미덕 벗죠. 그럼 우리가 그걸 양성해야죠. 연수를 통해서. 오늘 귀한 시간을 만들어.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시간 냅시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